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엔 드디어 고전 산문으로 들어갑니다. 고전 산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고전 산문이 현대소설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전 산문이 훨씬 쉬워요. 왜냐면요, 초창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뭐 내면 심리 묘사만 막 한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사람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요. 근데 고전 소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은 나중에 무조건 잘 돼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나중에 안 돼요. 이런 걸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고전 소설은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요.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영웅이 잘 되는 얘기예요. 보통 영웅들은요. 처음에 좀 특이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시련을 겪죠. 그 시련을 극복해서 영웅이 되죠. 이 홍길동전 한번 같이 보는데 한글 소설이거든요. 우선은 전체 줄거리 여러분 보고요.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요. 우선은 이게 홍길동전의 어느 부분이다 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전체가 다 나오진 않으니까 전체 줄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우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개로 나뉘는데 발단 부분에는 옛날엔 이런 일이 많았는데 홍판서에게는 본처 외에도 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천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요. 홍판서의 첩의 아들. 홍판서랑 첩이랑 같이 낳은 아들이 길동이라는 거죠. 서자로 태어났을 때 옛날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첩의 자식은 정치에서 이 정도의 직책밖에 오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무관은 될 수 있는데 문관은 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알리는 게 가장 큰 성공이었거든요.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근데 길동이 만약에 하위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무관. 그러니까 경찰? 하위 경찰직이나 하위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면 이름을 우리나라 전체에 알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직책을 꾸준히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길동은 영웅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천대를 받는다고 느꼈죠. 사실 머슴보다는 나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전개. 적서차별. 다시 얘기해서 본처의 자식인 적자와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인 서자의 차별에 사회제도에 반항하여 이상을 찾아 집을 떠나요. 나는 이런 현실이 싫어 라고 출가를 해요. 가출 아니고 출가. 그 다음에 위기. 도적의 무리인 활빈당을 가서 거기에서 빈민을 구제를 하죠. 활빈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길동을 잡으려고 하겠죠. 왜요? 도둑무리의 왕이니까. 그쵸?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길동이 율도국으로 떠나버려요. 그 다음 마지막 결말은 율도국에서 이상국을 세우고 정치를 거기서 해버려요. 다시 얘기해서 보세요. 첫째, 길동은 뭐 때문에 힘들었죠? 적서차별. 누구에게나 힘든 건 있죠. 길동은 서자의 차별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길동은 어떻게 했대요? 활빈당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빈민을 구제했대요. 그 다음에 셋째. 나라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번엔 다 같이 율도국이라는 제3의 나라로 떠났대요. 율도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율도국에서 정치를 했대요. 이건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전체가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나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죠. 지금 쓴 거. 빨리 씁시다. 길동은 적서차별 때문에 힘들어해서 활빈당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율도국을 세웠는데 이거를 허균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허균은 허난설원이라는 누이가 있는 분인데 이 허균이란 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무슨 시대죠?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임금님을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많고 이런 사회니까 허균이라는 소설가가 임금님을 비판했어. 이런 소설가가 나라를 비판하는 소설을 썼어 라고 하면 나라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죠. 거기다가 이 나라를 개혁시키려고 했어. 소설에서 이 나라가 개혁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균은 붙잡혀가요. 나라에서 너 왜 이런 소설 썼어? 너 사람들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진짜로 나라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야? 반란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정말 목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균은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나라에 안 좋은 점도 많은데 이걸 알리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죽기는 싫고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킨다라고 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3의 나라를 세워버려요. 율도국. 딴 나라에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나라에 대한 반란이 아니죠. 어쨌든 나라에서 그냥 떠난 거니까. 이민 가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이게 한계점이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나라를 변화시켰다고 해봐요. 허균은 큰일 나죠. 그쵸? 그래서 이런 한계도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210쪽이고요. 앞부분의 줄거리 짧게 있죠? 이 앞부분의 줄거리 짧게 보고 그 다음에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얘기는 선생님이랑 다 했습니다. 홍길동은 조선조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판서의 시비, 그러니까 춘섬의 소생인 서자이다. 홍판서는 어느 날 용꿈을 꾼 후 아들을 얻으려는 생각에 본부인에게 잠자리를 청하였으나 본부인이 거절하여 춘섬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길동이래요. 여기까지 길동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이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을 한대요. 와,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들으면 100을 한대요. 완전 천재죠? 그래서 공은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해 밑줄. 출생이 천하기 때문에 길동이들 출생이 천해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한 거죠. 길동이 10살이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누구에게나 힘든 인생의 굴곡은 있죠. 홍길동에게는 뭐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이런 건 없어 보이죠. 근데 홍길동의 한은 뭐예요?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게 한이래요. 누구에게나 한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출생이 천하기 때문이래요. 하루는 홍길동이 진짜 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사실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홍길동은 크게 될 사람이니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길동의 엄마 침소애가 울면서 말했다.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전생의 연분이 중하여 금시에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여기서 소자라고 돼 있죠. 이 소자는 뭐라 그러지? 그 부모님의 자식이 본인을 얘기할 때 소자라고 해요. 소자. 계속 봅시다. 엄마니까 소자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자연히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슬하를 떠나려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체를 잘 돌보십시오. 엄마가 놀라겠죠? 나는 집을 떠나겠소.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몇 살 안 됐잖아요. 지금 10몇 살인데. 그 어미가 듣고 나서 크게 놀라 말했다. 재상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닌데, 다시 얘기해서 재상가에서 이렇게 태어난 천한 소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간장을 태우느냐. 길동이 대답했다. 너 엄마한테 이럴래?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고 있죠? 본인이? 소자라고 하고 있죠? 잘 보세요. 소자. 옛날 장충이래요. 장충의 아들이 길산이래요. 그럼 장충의 아들 길산 하면 길산은 이름 뭐죠? 장길산이래요. 옛날 장길산은 천한 소생이지만 13살에 엄마랑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모친은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세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근간에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딴 여자가 우리 모자를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모친께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니까 엄마 또한 슬퍼했대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홍길동이랑 엄마랑 헤어지는 부분이 나왔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게요. 여기에 210쪽에 위에서 중간쯤에 너는 무슨 흥이 있어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부분 있죠. 여기서 홍판서거든요. 홍판서랑 홍길동이랑 만난 장면인데 이때 홍길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소희는 달빛을 즐깁니다 라고 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엄마한테는 소자라고 해요. 근데 홍판서, 홍공한테는 소인이라고 해요. 근데 소자는 나는 아들입니다의 뜻이고 소인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의 뜻에 가까워요. 다시 얘기해서 홍판서에게는 아빠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는 거죠. 소자라고도 못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자, 소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쭈루룩 내용이 되어 있는데 211쪽 잠깐 봅시다. 원래 곡산댁은 곡산지방의 기생으로 발단이 바로 위치입니다. 상공의 첩이 되었던 것인데 이름은 초란이었다. 초란이 흉계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2쪽으로 갑시다. 212쪽에 발단 3 부분만 읽읍시다. 홍판서의 첩 초란이 개교를 꾸며 길동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길동은 원통한 일을 생각하니 잠시를 머물지 못할 바지만 상공의 엄령이 지중함으로 어쩔 수 없어 잠을 설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넘겨서 213쪽 그날 밤 까마귀가 3번 울고 갔대요. 그래서 불길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란이 관상녀를 시켜서 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홍길동을. 그래가지고 관상녀 이 홍길동은 나름 도술이 있는 사람이니까 관상녀랑 그 다음에 그 쪼수 특제를 잡아다가 벌을 하고 홍판서한테 저 이제 그만 갈게요 하고 집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떠나고 나서 어디 갔죠? 도둑의 소굴로 갔죠? 전개 1. 위기를 피해 집을 나온 길동은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게 됨이라고 있죠? 도적의 소굴에 갔고요. 그 다음에 가서 쭈르륵 도적의 소굴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고 부자들의 돈은 뺏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에 전개의 마지막만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요. 장부가 이만한 재주 업돼서야 어찌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리오 했어요. 그러자 그 후 길동은 스스로 호를 활빈당이라고 하면서 조선 팔도로 다니면서 수령이 불의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뺏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백성은 침범하지 않고 나라의 재산에는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 뜻에 감복하였다라고 있죠. 이만한 재주 업돼서야.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인데 다시 얘기해서 홍길동은 도둑이 됐어요. 도둑이 됐는데 좀 뭐라 그러죠? 의적이 된 거죠. 요즘은 아니구나. 한 20년 전쯤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년 전 맞죠, 피디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약간 청소년들한테는 영웅시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신창원이 잡힐 때 입고 나온 옷이 있거든요. 그 알록달록한 옷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신창원 옷 하면은 그 옷 막 청소년들 따라 입고 선생님도 되게 애기 때였던 것 같은데 동네에 양아치 오빠들 있잖아요. 양아치 오빠들이 그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 신창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적이라고 소문난 게 부잣집에 있는 돈만 훔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잣집, 막 다이아몬드, 부잣집의 시계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손도 안 대고 이러니까 의적이라고 소문났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안 좋은 거죠. 지금 길동은 도둑질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모두들 잘 따르고 했대요. 이렇게 해서 뒤에는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전개 부분이에요.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빈민들한테 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 돈도 뺏고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기 부분에서는요. 밑으로 갑시다. 뒷부분 생략 있고요. 전개 이 다음입니다. 216쪽에 길동은 함경도 가명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방을 붙였대요. 그리고 감사들이 도둑을 잡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홍길동을 모두 다 잡으라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홍길동이 막 돛을 부리고 이랬거든요. 못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절정 부분 갑시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홍길동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요. 보세요. 지금 활빈당이라는 도적의 무리가 생겼어요. 이건 도둑무리예요.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적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랑 협력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임금님이 도둑의 우두머리인 홍길동 너 내가 진짜 높은 벼슬을 내려줄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관리들 다 관리해주고 그다음 백성들한테 신방도 두텁고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벼슬을 내려줄게.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줘라고 하면은 차라리 낫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임금은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여기는 안 틀렸는데 이거 여기서 틀렸어. 병조판서를 내려 회유하기로 한다. 길동은 서울에 올라가 병조판서가 된다. 그 뒤 길동은 고국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가 낙천 땅에 이르러 부자를 만난다. 그에겐 딸이 있는데 없어졌다. 이에 길동이 망당산에 들어가 요괴를 만나 물리치고 잡혔던 두 여자를 구해내고 그의 부모의 청대로 그러니까 청으로 혼인을 해서 두 부인을 맞이했대요. 여자 둘이래요. 그래서 제도섬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어 중으로 변신하여 되게 특이하죠. 기이하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형을 상봉하고 3년상을 마치고 돌아갔대요.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제도로 돌아온 길동은 군대를 모아 율도국을 점령하고 왕이 돼서 이상국을 건설하고 조선의 사절을 보내 임금께 표문을 올리고 왕은 길동의 재주를 칭찬했대요. 여기까지 절정 부분이에요. 어쨌든 율도국을 건설한 거죠. 그 다음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임금이 홍인영을 율도국에 보냈대요. 홍인영은 어머니와 함께 율도국에 가서 반갑게 만나 잔치를 열고 기뻐했고요. 그곳에서 어머니 죽고 뒤이어 길동도 72세에 죽고 아들이 즉위하여 왕위를 율도국에서 계승했대요. 행복하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홍길동전의 전체 내용을 봤는데 지금 얘기하지만요. 홍길동전의 일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공부를 하고 모든 본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어리석인 짓일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전체 뜻을 알고 홍길동전 대강 무슨 내용이다. 여기 써놨죠. 홍길동은 적서차별을 받았고요. 활빈당이라는 도적의 우두머리가 돼서 율도국을 건설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사이사이의 얘기가 뭐가 나오더라도 그건 그때 시험에서 그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은 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요. 217쪽이거든요. 우선 갈래 사회소설이죠. 사회를 어쨌든 생각한 소설이니까 영웅소설이죠. 영웅의 얘기죠. 혁명소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위험할 수 있었어요. 혁명이니까. 그 다음에 전기소설에서 전기라는 게 전기문 할 때 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기가 기이할 기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 이런 걸 전기소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기성이 있다라고도 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자까지 써줬는데 전기소설 뭐라고요? 특이한 일, 기이한 일, 비현실적인 일.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현실적인 일 많이 나오죠? 도수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전기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은 비판이 많죠. 현실을 비판하는 것도 많고 현실적인 것도 많고요. 말투, 문체는요. 문어체. 문어가 뭐게요? 문, 그럴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쓰는 말투예요. 이런 말투를 평소에 쓰진 않았어요. 뭐뭐 하더라, 뭐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이 썼고요. 설명적인 것도 크고요. 그 다음에 주제,
봉건적인 계급을 타파하자. 다시 얘기해서 이런 계급의식들을 다 없애자. 적서차별제도 싫다. 있고요.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빈민을 좀 내놓자. 내놓자가 아니죠. 빈민을 구제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에 진출하자라는 게 있죠. 이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소설 밖에 누군가가 길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을 하죠. 되게 신기한 게 그대로 본문을 긁어서 붙여서 만드는 건데 왜 본문은 틀리지 않는데 여긴 틀릴까요? 그죠? 신기해. 그 다음 배경은 조선 세종이고요. 창작을 했을 때는 17세기 초예요. 그 다음에 조선과 율도국이 배경이고요. 세종은 언제냐고요? 세종이 훈민정음 쓴 사람이죠. 그쵸? 훈민정음은 1443년에 쓰였어요.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세종 때쯤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이 전에 얘기를 쓴 거죠. 그 다음 표현상 특징. 몸 하더라 하는구나 식으로 화자가 개입된 설명식 지문을 사용했고요. 이거는 문어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요. 현실성이 되게 강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핵심 정리 부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여 밑에 구성도 보이죠? 구성 한번 봅시다. 217조. 여기에 보면은 5단 구성 혹은 4단 구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추보식,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가 쭈르륵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정리에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써있죠. 왜 홍길동전이 문학적으로 훌륭한가 보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전이 인기가 많고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게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소설. 다시 얘기해서 최초의 국문소설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여러분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 엄청 중요한 거 알아요? 무조건 최초, 처음 이러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 그래서 최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한 저항 그리고 현실참여 문학의 첫 작품. 다시 얘기해서 고전소설은 원래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았어요. 나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현실을 비판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 탐관오리 너네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참여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웅의 일생이라는 한국 서사 전통이 최초로 소설화됐다. 다시 얘기해서 영웅의 일생이 그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적 요소는 있지만 다시 얘기해서 비현실적인 얘기 많죠. 근데 중요합니다. 비현실성은 있지만 아주 100%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약간 들어가 있는 현실성이 더 강해요. 근데 원래 옛날 얘기는 특이하고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잖아요.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어. 그 다음에 오누이한테 가서 엄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런 거 말도 안 되죠. 호랑이가 말하는 것도. 옛날 얘기 보면은 말 안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말 안 되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길동전에 나타난 사회상 그리고 비판의식 한번 봅시다. 천비소생이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입신양명의 제한을 받음이라고 했죠. 다시 얘기해서 천한 노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대받고 그 다음에 입신양명, 이름을 널리 떨치기에 제한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서차별, 신분제도 없애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활빈당을 조직해서 탐관오리를 응징한 거는요. 지배층의 부정부패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 다음에 홍길동의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결말의 한계. 이 결말의 한계는 아까 조금 얘기했었죠. 우선 위기 상황 하나는요. 서자로 태어나서 천대받고 있었는데 계략으로 암살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자객인 특제를 검술로 죽이고 어머니에게 집 나설게요 하고 집을 나섰어요. 출가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조정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길동을 제거하려 했어요. 근데 신출기무라는 도술로 위기를 넘긴 뒤에
조정해서 병조판서를 제수받고, 그러니까 건의받고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을 건설했죠. 다시 얘기해서 특이한 비현실성, 정기적 방법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혁이 조선에서 끝나기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 개혁은 다른 나라로 가야지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율도국을 건설을 했죠. 다시 얘기해서 이 개혁의 의식이 현실화되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조선 안에서 누가 왕 보고 왕, 너 이제 없어져야 돼 이래봐요. 그럼 왕이 난리 나죠. 그래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갑시다. 218쪽.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미라고 해서 한 번 더 중요한 거 한번 강조를 할게요. 홍길동전은 국문소설의 효시가 된다. 이 효시가 최초라는 뜻입니다. 효시.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대담하게 고발하고 적서차별 타파, 탐관오리 규탄, 이상국 건설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제시한 작품이다. 되게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적서차별 싫어. 그 다음에 탐관오리가 잘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상국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오신화 이후에 비교적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기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비로소 소설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약간 평민문학이죠. 저항정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중요한 건데 홍길동전은 어쨌든 홍길동이 영웅이죠. 이 영웅과 관련된 영웅소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홍길동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웅과 관련된 영웅소설이 어떤 이야기 구조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영웅의 일생은요. 첫 번째, 고귀하거나 혹은 비범하거나 혹은 좀가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해요. 뭔가 특이하게 출생을 해요. 영웅은. 그래서 고귀한, 비범한, 비정상적으로. 여기서 홍길동전은 어쨌든 판서의 아들이면서도 서자니까 다시 판서라는 높은 직책의 아들이면서도 종의 자식인 서자니까 고귀하면서 비범하면서 비정상적인 거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더라도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도술이 있거나 여기서는 뭐가 있죠? 특별히 총명하고 도술에 능하다고 했었죠. 하나를 들으면 백을 한대요. 이런 걸 문일지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이거는 문일지백이네. 그쵸? 대단하다. 총명하고 도술도 뛰어나고. 여러분 거의 끝나가요. 힘내세요. 그 다음에 어려서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겨요. 시련, 위기 겪죠. 여기서는 뭘 겪죠? 다른 여자가 죽이려고 그러죠. 계모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당하 뻔, 죽을 뻔함. 그쵸? 하지만 살아나죠. 위기. 그래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위기는 벗어나고요. 여기서는 벗어나서 집을 출가, 떠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라서 또 위기에 부딪힙니다. 여기서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이라고 써있죠. 여기서는 어떤 위기입니까? 활빈당을 나라에서 제거하려 하는 거죠. 위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기는 어떻게 되겠죠? 극복되겠죠? 그래서 위기의 극복 혹은 위기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는요. 승리자가 되니까 여기서는 국가를 물리치고 율도국으로 가서 율도국의 왕이 됨. 으로 끝이 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봅시다.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지혜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위기나 시련을 겪고요.
그거는 극복이 됩니다. 벗어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더 위기가 오고요. 그걸 극복하고 승리해서 영웅이 됩니다. 그 주몽신화의 주몽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고전 소설 작품들, 고전 설화 작품들은 영웅 소설이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외우기 어렵지 않죠? 잘나게 태어나서 특이하게 태어난 거예요. 뭔가 날개가 있거나 알에서 태어나거나. 그래서 시련을 겪는 거죠. 그 시련은 극복을 해야죠. 주인공들은 원래 안 죽잖아요.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련을 겪고 또 극복해서 영웅이 되는 거죠. 한 번 극복해서는 영웅 되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2번 시련, 2번 극복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을 봤죠. 우리가 벌써 여러분 고전 산문 작품에 들어갔어요. 고전 산문 작품. 이제 점점 소설이 된다. 문학의 끝이 보이죠. 문학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아직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길동전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면요. 이제 문학 부분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실제 문제 풀면은 이거 내가 봤던 건데 나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해봅시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